네,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외교에 대해서 처음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의 마지막 배움길, 직접 싱가포르 현지로 가서 국장에 참석을 했는데, 자, 그 조문록에다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로 리콴유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의 이름은 세계 역사에 새겨져 영원히 기억될 것. 한국 국민도 싱가포르 국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전략적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어떤 진심 어린 조문을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관계가 이 장례식의 추억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모뉴멘탈 리더라는 그 아주 그런 영어로 네. 그 기념비적인 리더였다는 그렇죠. 예. 얘기를 썼고, 예. 그 인연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에 네. 이관유 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경수 여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영어 통역을 했어요. 싱가포르가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그렇죠. 영어 통역을 했는데, 당시에 그 이 총리가 영애가 영어를 잘한다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 뒤부터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한 3번 정도를 더 만나고 한 그런 그 관계가 있었어요. 한나라당 대표라든가 이런 시절에. 그래서 이런 그 개인적인 그 어떤 친분도 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지도자가 이콴유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서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과 과가 이렇게 뭐 많이 엇갈리는데, 네. 아시아의 그 개발 그 주역들 지도자 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등소평 같은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네. 그다음에 이관유 수상, 이런 사람들이 개발 주도 성장에 많이 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본인들도 그 발전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주말에 이제 1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상당히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1박 3일 싱가포르에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인데 1박 3일 일정이었는데 한번 일정부터 한번 보시죠. 자, 28일 날 오후에 부산 백스코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 김해공항에서 이동을 해서 싱가포르로 바로 출국을 해서 29일 날 새벽 1시 반에 창의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 50분에 장례 인사에 참석을 했고 6시 반에 싱가포르를 떠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잠을 거의 뭐 비행기에서 조금 주무시든가 하면 거의 못 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일정이 빡빡한 거고 네. 사실은 개인적 인연이 사실 아니었다면 어쩌면 참석하지도 않았을지 않았겠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조문 외교라고도 하고 아시아권 그 뭐 총리라든지 대통령들 많이 왔거든요. 네. 뭐 조문 외교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적인 오래된 인연 때문에 또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 거고 예컨대 뭐 JP 그 박용현 여사 그 사망했을 때도 실제로 갈지 안 갈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됐는데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본인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리포트 대사 병문안 갈 때도 중동 4개국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청와대로 안 가고 바로 공항에서 직행하고 이번에도 백스코 행사 마치고 1박 3일이라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다녀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하면은 무리한 일정 이런 것도 다 소화를 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들, 인연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제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상당히 열심히 어쨌든 일을 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나이도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쉼이 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1박 3일이라고 하는 온전치 않은 사실 일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소화했다는 것은 국정의 공백을 또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 이미지, 국가와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를 표하는 등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정치적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당 정청 그러니까 여당 집권 여당 정부 청와대 관계 이걸 당정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당정청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뭐 KLL 모임이 뜨고 있다라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도 언론을 보니까 웬 갑자기 그 항공사 이름이 나와 있나 했더니 항공사 이름은 아니고 김무성 대표의 이니셜 K하고 이완구 총리, 이병기 실장의 그 이니셜 그 이시니까 L을 해서 KLL 라인이 지금 뭐 형성되고 있다. 뭐 비공식적으로 몇 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 이 세 사람 외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끼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끼기도 해가지고 그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는 좋게 봅니다. 이병기 실장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당을 아끼는 모습도 드러나 보이고 또 그 청와대와 소통하려는 김무성 대표의 노력도 보이고 이완구 총리의 그 정부의 노력도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언제부턴가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 비중이 너무 커진 거예요. 역대 정부를 봐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청와대를 대표해가지고 당대표하고 총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당정청 회의를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좀 이 일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얘기하는 그게 이제 급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격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뭔가 대통령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은 구름 위에 있는 이런 약간 어려운 걸 본인이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쉽게 그럼 비서실장을 통해서 청와대 그 분위기를 알아보자, 생각을 알아보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김무성 대표의 참모들이나 이완구 총리를 그 보좌하는 참모진들도 이런 걸 좀 생각해가지고, 이런 모임은 좋지만 공식적이고 중요한 모임은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해라. 이런 걸 저는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을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을 자주 만나기 힘드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을 만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어색한 거죠. 그 대통령과 총리와 대표의 그게 맞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그 뭐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 비서실장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백악관 비서실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일본 아베 총리의 비서실장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좀 뭔가 박근혜 정부 들어 비서실장의 역할이 너무 부각된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뭐 그래도 이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그런 소통을 해소하라, 불통 문제를 해소하라고 하는 어떤 비판이 집중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비판이 이제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더 강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상당히 이런 논란들, 불통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방금 교수님 하신 말씀 대통령 너무 권위에 높게 만들지 않냐 이런 이제 비판이 성립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직접 아니더라도 비서실장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과거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일 때 김무성 의원 대표가 이제 그 비서실장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너무 당의 간섭이 심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썼거든요.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 바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병기 실장과는 심탄회하게 어떤 개인적 인연이 상당히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갖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몰렸던 어떤 불통 논란을 해소하는 측면, 또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여기서 존재했던 문제를 또 이병기 실장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져왔던 정치적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나름 노력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국면의 어떤 정치적 수혜를 이병기 실장이 사실 독점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병기 실장이 들어서면서 모든 소통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김무성 대표 나름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 자체로 아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개인적 성격이나 어떤 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홍원 총리라든지 또 사실 잘 안 만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일만 하고. 근데 정무적 감각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 명 만나는 거,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병기 실장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다 보니까 이런 뭐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이런 모임들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정청이 가장 뭐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은 가장 어떤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난다면 어느 정도
정도 여권에서는 정책을 끌어나감에 있어서는 네. 추진력도 많이 받을 거고 또 어떤 불협화음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철저하게 비공식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KLL이라는 항공사 이름 같은 이런 그 이니셜이 네. 그 언론에 등장하는 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영의정하고 도승지하고 만나는 거예요. 영의정은 바로 왕하고 이제 바로 직접 대면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 영의정이 그 왕하고 대면이 안 돼가지고 도승지면은 굉장히 급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의 비서실장하고 만나고 또 그때는 입법부가 없었으니까 뭐 김무성 대표는 그런데 근데 오죽하면 이런 KLL 라인이 그 언론에 나오냐. 네. 지난번에 김 실장이 너무 권위적으로 비서실을 운영한 거고 그 여당 대표 알기를 어떻게 보면 우습게 한 거죠. 김무성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에 그런 왕 실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답답해서 이번에는 새 실장하고는 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뭐 분위기 소통의 채널은 좋지만 이게 공식화되면 청와대 그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고 네. 비서실장이 나서는 모습 매우 그 민주적인 그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은 강화됐으나 사실 진정한 소통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먼저 이 김무성 대표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사석에서 평가한 내용 보십시오. 한마디로 대화가 된다. 말이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새누리당 의원은 또 이병기 실장하고 티타임을 가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니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앞서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당 대표가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경우였는데 그냥 현역 의원이 전화를 해도 받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분명히 전임자와 어떤 소통, 스킨십 채널 이런 형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서실장의 권한이 너무 역할이 도드라지고 강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과의 접근이 더 어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중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 KLL 모임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빈번하게 반복되거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식적인 당정청 간의 회의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좀 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율이 필요한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지금 대통령에게 어쨌든 비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불통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또 씻겨내는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견을 바꾸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가령 이제 당정청 간의 의견들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에서 어떤 요구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청와대 입장에서 그것을 숙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한번 당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모양새를 한번 보여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려 있었던 그런 불통 논란이 상당 부분 굉장히 강하게 씻겨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 연출이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당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강행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정무특보 이제 의원직들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대로 잔존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불통의 이미지들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의견을 청와대가 어쨌든 강하게 하면 수용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정청 공식 회동하는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세 사람이 비공개 회동을 자주 갖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언론에 알려주거나 흘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통 잘 되고 있으니까 좋게 봐달라.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없던 단어인 KLL이라는 멋진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줬지만 사실은 저희와 함께하는 전문가 여러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좀 강한 분석이군요. 예. 근데 이게 말이죠.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역대 우리 정권을 쭉 반출을 해보면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그 삼자가 이렇게 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론에 그 두드러지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 김기춘 실장이 매우 권위적이고 그 김무성 대표 전화도 안 받아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나 잘한 것은 그 비서는 얼굴이 없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뒤에 숨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일정 부분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서는 정말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 일하는 얼굴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인데 그 소통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이병기 실장은 이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는요 혹시나 총리나 당대표가 혹시나 대통령이 어렵거나 또는 대통령이 약간 무섭거나 좀 약간 어색해서
대통령하고 스스로 그 소통하지 못하고 조금은 편한 그 도승지 비서실장을 그 불러내서 같이 만나는 이런 모습이 그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듣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매우 그 주변에 그 여러 그 경력 있는 의원들도 만나기 힘든 그런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총리나 당 대표도 스스로 이렇게 너무 격을 그 어떻게 안 맞는 그 자리 만들 게 아니고 바로 대통령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게 민주사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자주 만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소통 강화가 됐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폐해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이 전국에서 국무총리의 위상이라는 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인정을 잘 안 해줘서 그렇지. 3부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5부 여인. 그래서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국무총리가 됐든 집권 여당 대표가 됐든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자주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뭐 국정현안을 논의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아마 국민들이 듣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 비서실장이 들어간 게 오늘 기사가 난 긍정적인 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전임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해서는 네. 아주 진일보한 모습이고요. 네.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를 막 계속하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네. 진짜 비공개를 해서 대통령 의중이라는 게 다 여권이나 그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여권 대표의 의중이 대통령에 전달되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에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로 다이렉트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소통이라는 측면이 달성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중용의 미덕이라고 해서 이제는 소통 강화에 뭐 비서실장이 좀 나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발짝 정도는 떨어져서 조율하고 사실은 대통령에게 가서 여당 대표든 국무총리 자주 만나라고 조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세 사람이 되게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친분이 있는 사람, 비서실장, 국무총리, 집권여당 대표, 친분이 있어서 저렇게 돌아가지만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든 여당 대표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앞으로 인선을 할 때는 친한 사람끼리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시스템을 확고히 잡아서 가는 게 좋은지. 근데 시스템을 잡으면 친분이 없으면 또 잘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잘 만나지고 친분이 없으면 안 만나지면 이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비공개 회담이 정말 공개적으로 계속 비공개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지금 한시적으로 일단 나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 비판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공개를 해서 소통을 이렇게 해결하는 측면이지 저게 공식적 루트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달라진다는 거는 뭐 절대로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관계는 이제 2002년 뭐 이해창 대선 캠프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사실 더 알기는 그 이전부터 그렇죠. 알기 시작됐다고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했었고요. 또 친박 처음에 할 때 원조 친박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한간에서는 뭐 경쟁자가 아니냐라고 비판이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대표와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춘 사이니까 사실 또 거기도 각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당정청의 수뇌부들이 각별한 이제 인연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당정청의 각별한 이 수뇌부들의 각별한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과 공식 체제에 있어서의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공식 시스템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어쨌든 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것에 초점을 넣어서 국민들에게 국정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하게 어쨌든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일정 수준의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KLL 해동 사실은 뭐 특정 언론에서 이제 만든 조어이기 때문에 뭐 사용을 앞으로 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정청의 핵심 세 사람이 비공개 회동 자주 접촉을 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자, 이제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비서실장이 자주 나서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직접 대통령과 만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진화가 되고 진전이 될지 진정한 소통 강화로 이어질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야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취임 50일을 맞았는데 쑥과 마늘을 더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 취임 50일 맞아서 기자간담회 했는데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50일 동안 우리가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50일 또 더 마늘과 쑥을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진도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뭐 그 정도는 이제 환골탈태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완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뭐 쑥 마늘 얘기를 사실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일성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전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행보를 보면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뭐 최근에는 천안함 관련해서도 이제 피폭이라는 용어를 사실 폭침 용어를 썼거든요. 여러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중도층을 끌어안는 모습, 막 그게 아마 개혁이나 변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한다면 어떤 야권 정통 지지자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늘 쑥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이나 뭐 전체적으로 취지를 봤을 때는 마늘 쑥이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바꿔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환골탈태 뭐 어떻게 보면 대개조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취임 일성은 사실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이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일단 내실부터 다지는 단계인지 그 전면전이라는 게 강한 그런 어떤 거센 비판이 아닌 야당의 힘을 키워서 거기에 맞상대를 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뜻인지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선될 때는 각을 세우면서 길을 한번 올리고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시 그 야당에 대한 그 집권의 그 능력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걸 문재인 대표가 정확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거 이런 중도 전략 이걸 계속 내세워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지금 뭐 1위를 달리고 있고 정확한 표현이 맞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세로 저렇게 그 대국민 그 소통을 하는 게 또 참 좋아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눈이 좀 크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이게 진정성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쑥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 당내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마늘 쑥을 더 먹어야 된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장 그 어제 서른 의원이 또 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겠는데 천안함 5주기 우리 지나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폭침이다. 그리고 이거 정말 앞으로 우리 안보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과서 실어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천안함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늘 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마늘 쑥을 한 50일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선거가 한 2, 3년 남았다고 보면은 올해 그 내내 마늘 쑥을 먹으면서 그 견뎌야죠. 견뎌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그 다음 정권을 찾아오는 게 야당의 숙명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저 낮은 자세의 발언은 매우 좋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언론 탓을 또 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뭐 특정 그 집권 여당이나 또는 야당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전체 그 기자회견 중에서 조금 제가 그 좀 점수를 좀 안 주고 싶은 부분은 또 언론 탓을 하는 거. 요거는 조금 그 보이더라고요.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언론 탓을 좀 많이 하긴 했었죠. 그렇죠. 일단 이제 마늘 쑥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게 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표현으로 이제 읽힐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야당이 이제 보여줬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어떤 의회의 공식 절차를 잘 중시하지 않고 실제 어떤 상황에 측면하면 장외로 나가서 투쟁한다는 이미지가 국민들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이완구 총리 이제 인사청문회 이후에 의회 절차를 중시해서 실제 인준에 참여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이 이제 이념에 국한되어서 이 이념 속에 갇힌 정당으로라는 이제 이미지가 또 국민들한테 많이 남아있던 상황인데 안보를 최근에 보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금 제기하거든요. 안보 문제를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이 이념에 있어서 치우친 또 진보에 국한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런 안보 문제도 중시하는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또 과거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경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남아있는 것이
경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산업화를 추진해왔던 보수 정당이 또는 이제 새누리당이 전신들이 어쨌든 더 역량이 있다고 하는 이미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인식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 부분에서 야당이 좀 더 나은 비교율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이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고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중시하는 모습들, 아까 이제 안보 중시하는 모습, 의회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 이것들이 과거와 좀 다르게 가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최근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여부 또 당내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과연 문재인 대표가 나가고자 하는 이것이 진보의 어떤 고정 지지층과는 다소간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제 의견 충돌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여부 이런 것이 이제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전에 민주당 시절부터 보면 어떤 스스로들은 이제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예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경제랑 안보를 많이 가져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를 이제 선제적으로 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안보 하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안보 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와 맞물려서 예전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이 이제 군 법무관 출신이시니까 좀 비교를 해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 저 화기가 아마 K3 기관총 같습니다. M60 K3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 쓰고 있죠. 저 뒤에 보면 지금 눈 모양도 좀 그렇고요. 이 개머리판을 너무 앞에 두기 때문에 잘못 쏘면 저 자세면 얼굴이 함몰됩니다. 이명박 함몰될 수 있고요. 문재인 대표는 알다시피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제가 보입니다. 밑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거를 무슨 정렬하려고 저를 잡았는 건지 실제 사격을 하려고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격하려고요. 저를 잡았으면 큰일 납니다. 좀 큰일 다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저 부분 저 눈 밑에 오른쪽 눈 밑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어깨 겨드랑이 사이로 가야지 저렇게 했다가는 반동에 의해서 얼굴 쪽에 지금 돼 있거든 개머리판이. 그리고 손 모양도 보면 왼손이고 아마 그 방아쇠에 가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총을 잘 모르는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또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저걸 또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말 사격 자세를 취한 건지 아니면 총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간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거는 문재인 대표 사격 자세는 총은 밑으로 봤지만 제대로 된 자세거든요. 그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조금 저 사진에 대해서 좀 과연 언론에서 저렇게 그 전직 대통령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분석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말이죠. 새정치연합에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하다가 아까 언론 얘기도 했는데 또 꼬집어가지고 새누리당에는 안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저 전직 대통령 비교가 되는데 아까 장면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격의 전 단계를 취하고 있는지 가름새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격을 하기 직전인지 그것도 이제 불명확한데 저걸 이제 특정 언론에서 이제 그 부활시켜 가지고 한때 언론에 많이 났는데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는 매우 그 현역을 갔다 온 특전사를 갔다 온 아주 그 제대로 된 그 총자세를 보이고 있고 MB는 또 저렇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는 저는 그 정말 수준 있는 언론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자꾸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야당 대표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이런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요즘 점수를 제가 굉장히 잘 주고 있는데 저렇게 그 자기 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당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당을 꼬집어 가지고 지역적인 부분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저는 문재인 대표 요즘 그 안보 전략이라든가 그 성장 그 소득 주도형 성장 전략 아주 저는 99점으로 보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서른 의원도 계속 그 엇박자는 얘기를 할 때 야당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말이 없어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 이제 군 출신 장성들을 비례대표로 영입을 하고 또 문재인 대표 스스로도 이제 특전사 출신인 걸 해서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제적으로 또 정면 돌파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제 안보 문제, 종북 문제로 많이 그동안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